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뭐 피곤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유롭게 주무셔도 되고요. 예, 어제 좀 눈 좀 감게 해드렸더니 바로 주무시는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십시오 했는데도 계속 예, 수면 중에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예,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오늘 눈을 안타깝게도 눈을 감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체면 불구하고 제가 그냥 쳐다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고 예, 듣고 계시는 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PPT 자료를 여러분들이 막 옛날부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되게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적으면 뭔가 불안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강의에 또 집중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이메일 적는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드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너무 적는데 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 좀 돌려주시겠어요? 예, 몇 장 되는데 그래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랑이 만나다 부부 관계 세미나고요. 예. 오늘은 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제 기억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으세요? 어제 혹시 자아분화. 예. 또 뭐가 있으시죠? 다들 삼각관계. 예. 드라마에도 잘 나오는, 예. 아침 드라마에 특히 잘 나오는 삼각관계. 그래서 결국에는 자아분화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갈등을 풀지 못하죠. 이자관계에서 두 명 사이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풀지 못하고 그 풀지 못한 갈등이 자녀한테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부부 간의 갈등을 풀지 못하면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핵심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자식은 그냥 알아서 자랍니다. 부부 관계가 되게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가족 안에서 남남이 누가 있죠? 부부죠. 오직 부부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핏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남남이 아니에요. 근데 부부는 정말 남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형제, 부모 뭐 이런 사랑하면 이방인이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시는 거는 남남끼리 만나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정말 너네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의 너네가 성공을 하면 굉장한 복들이 쏟아지겠다. 그런데 남남끼리는 사랑 못하고 그냥 자식 사랑하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죠. 막 자식을 사랑해. 그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부관계를 이 가족의 행복에 있어서 핵심으로 두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을 하는 분야에서는 정말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되냐면 예를 들어서 분화 수준 배웠죠. 분화 수준. 어제 사람마다 분화 수준이 있어요. 가족마다. 그 분화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만성 불안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 A라는 집이 있는데 이 만성 불안 수준이 60이라고 쳐봐요. 어떤 집이 가족 내 평균이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빠는 좀 더 높고 아들은 좀 더 낮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B라는 집안이 90이라고 해봐요. 불안 수준이 되게 높은 거죠.
되게 불안한 집안인데 여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경우. 보통 저희들이 뭐 얘기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 수준이 보통 비슷합니다. 60인 집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만나는 거 보면 60 수준에 있는 집의 사람들을 보통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랑 수준이, 분화 수준이 비슷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비슷한 상황이야. 사실 너희들이 비슷한 상황이니까 만약 90이 60 만났으면 90이 완전히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90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고 60이 덜 불안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전적으로 그냥 다 도와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만나고요. 보통 비슷한 수준을 만나요. 60이 60을 만나서 둘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함께 둘이 같은 비슷한 선상에 있으니까 같이 손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 봐.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전공도 안 하셨는데 되게 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떠올랐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연애할 때는 갈등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린 천생연분 막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근데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 있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 아니고 다름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에서 만약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그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그런 얘기 사실 귀담아 안 들어져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너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시 다 사랑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요. 다음 보면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결혼해서 발전해가는 과정.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게 결혼 만족도예요. 결혼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고 있냐, 행복을 얻고 있냐인데, 다 여기서 결혼했죠? 근데 어떻게 되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계속 거의 떨어지다가, 보통 여기가,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있죠? 뭘까요? 예. 애들이 집 나가면. 이제 조금 기다려줘요. 애들이 집 나가면, 여러분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애들이 집 나가면 좀 더 괜찮아지는데.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 사이에 또 의견이 있습니다. 이쯤 돼서 조사한 사람들은, 이쯤까지 살아남은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들이 이미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부부들을 조사해보면 당연히 높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독립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그래프 같이 살라고 부부를 짝지어 주셨을까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결혼식 되고 계속 사랑을 완성해 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져 갑니다. 이쯤 됐을 때는 이미 뭐 헤어질 사람들 다 헤어졌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좀 올라가긴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게 우리가 사는 어떤 죄된 세상에 결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결혼할 때만 그럴 것 같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결혼 생활인데,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실 걸 기대하면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모습은 이런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만드셨던 부부간의 창조의 섭리, 원리, 부부가 만나서 정말 결혼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결혼을 자녀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가보면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 부부 상담 받으러 오시면요. 그 상담사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상대편이 나쁜 사람인지를 막 애써요, 정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옆에 사람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을 어떤 한 사람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 상담사한테 갔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요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상담사로 앉아 계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만의 탓이냐? 내가 너의 영혼을,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다시 묻는다. 정말 그 사람만의 탓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부들을 보면 보통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는 부부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부부들을 연구를 하면요. 거의 다 이렇게 꼬리를 물어요. 꼬리를 물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인데요. 아내가 요구하고 남자가 후퇴하는 패턴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저희 나라에도 많이 보이고 미국도 많이 보이고 거의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계속 막 쫓아다녀요. 막 따다다다다 거리면서 쫓아다니고 남자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이게 문 닫고 못 들은 채 하고.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화 더 안 하죠. 돌아버리죠. 저 사람이 막 자꾸 도망가면. 그러면 이제 더 따다다다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정말 더 듣기 싫죠. 그러면 더 도망가요. 그러면 여자는 더 돌아버리고. 이 패턴이 가장 유명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군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못 들은 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말하다가 따지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냥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사모님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이 무슨 벽 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가 계속 요구한다면 사실은 들어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부부들이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패턴을 보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를 누구 한 명의 탓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을 가주시면, 그렇지만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나부터 잘하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부터 잘하자. 이니시에이트. 먼저 시작하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인간에게 정말 주신 것이, 자유의지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인간들이. 탕자 아들한테 자유의지 줬더니 집 나가가지고 깽판 치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유의지 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너무 존중하셔서 주신 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저희 진짜 꼭두박시잖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요. 부부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막 도는데 그 순간순간에 아내와 남편들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극이 오면, 어떤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 바로 뭐가 나오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시비 걸면 바로 야! 바로 나가는 거죠. 이 중간이 없어요. 그쵸? 그 감정에 확 사로잡혀 버려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 부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제 말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멈춰야 돼요. 자극이 온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서 바라는 것이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셨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바라신단 말이에요. 스탑이 되게 중요해요. 스탑. 그리고 이게 이게 분화가 안 되신 분은 1초죠. 자극과 반응 1초예요. 야!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는 굉장히 느려뜨려야 됩니다. 1분, 1시간. 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3일.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러면 한 달 금식 기도하고. 어쨌든 이게 옛날 같이 자동 반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어디에 기초하고 있죠? 말씀. 좋은 생각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되게 깊이 하셔야 되고요. 깊이 하실 뿐만 아니라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그냥 없으면 말씀이 침투를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여기 저희 같은 약간 그쪽에 일을 하는, 이런 쪽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식 같은 것들이 더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이 패턴을 깨시는 겁니다. 기존에 돌고 도는 패턴을,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말로는 너무 쉬워요. 패턴 깨자는 말.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삶 속에 오면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게 오면 바로 감정이 막 확 올라와서 저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을.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에게 자유의지 주셨으면 이제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맨날 가는 거였다면 이제 저가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항상 가 있는 패턴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안에서 딱 이 순간에 얼마나 스트러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바리새인들이나 되게 거룩한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거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들여다보시는 거는 정말 이 힘든 순간에 찰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의 습관대로 행동하냐 마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스트러글하냐 애쓰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요,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서로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다. 우리 서로가 책임이 있고, 또한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처럼. 근데 이것만은 금물이라는 건데요. 이게 연구에서 밝혀진, 이게 워싱턴 주립대학의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몇십 년 연구하면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부부들이 막 쫙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둘이 대화 어떻게 하는지 막 봐요. 녹화해서 막 분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20년 지나봤더니 어떤 부부들은 쫙 이혼했고요. 어떤 부부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둘 간에 이혼한 부부들 데이터를 옛날 20년 전 데이터를 다 찾아봤어요. 그 분석한 거 보니까 그 부부들의 특징이 이 4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고겠다면 이거는 그냥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정말 이것만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넘으면서 하나님께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넘으면서 하나님 왜 저희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셨어요?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로 흘러가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성격 비판인데요. 당신은 언제나 뭐뭐해. 한 번도 뭐뭐한 적이 없어. 뭐 얘네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어서 부인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남자는 여행 가는 거 되게 싫어요. 맨날 집바닥에서 맨날 뒹굴고 있고 막 집이 천국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컴플레인을 그 행동 그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언제나 매일 맨날 한 번도 등등의 굉장히 과장된 언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사탄이 사실 주는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한 번도 여행 간 적이 없어. 사실 따져보면 몇 번 여행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통 말할 때는 한 번도 여행 간 적이 없어. 맨날 방바닥에서 누워있어. 왜?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왜 애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굉장히 그 과도한 일반화라 그럴까요? 그냥 맨날 항상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적이고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우리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겠어. 줄였으면 좋겠어. 이러면 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너 내가 돈 못 벌어서 무박하는 거야?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방어적이란 건 뭐냐면 바로 전쟁 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런 뜻은 아니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면 힘겨루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뭐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전쟁 모드, 방어적으로 가는 게보다 자기보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멸의 표현, 모욕하고 깔보기입니다. 예. 그래서 흉내내면서 놀리기, 그 다음에 기분 나빠하는 놀림 계속하기, 그런 거 있죠.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런 거 되게 위험하고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 좀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흉내내면 놀리는 거, 기분 나빠하는 놀림 계속하기. 되게 강한 예는 바보, 멍청이. 부부간에 사실 종종 쓰는 말들이죠. 예. 더 심한 말도 하잖아요. 예. 부부간에 더 심한 말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경멸, 모욕하고 깔보는 것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듯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누구나 공의에 불려가 있고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부부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지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정말 남자들이 진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이거를 부부관계 해결점으로 보고 계신데 사실 부부관계를 악화로 나와요. 아까 여자가 요구하고 남자가 후퇴하는 패턴을 얘기했잖아요.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패턴이 벽 보고 대하기 같은 대답이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짧고 투명한 간접 없는 단답형인데 아니 같은 옆에서 여자가 막 힘들다 막 이러는데 TV만 보고 있는 거죠. 들은 척 많은 척. 네. 그러다가 막 하면 들어가 자야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자는 거죠. 아니면 문을 또 잠근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옆에서 막 그러면 이제 돌아눕는 거. 아니면 이런 그래 사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분들은 더 미치죠.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PPT도 보내드리고 하면 내가 부부 관계에서 이런 거 하지 않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프린터 같은 거 해서 우리 부부가 이거는 지키자. 이거는 마지노선으로 지키자라고 하고 뭐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제에 비해서는 좀 스킬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사실 나쁘셔서 막 부인한테 상처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의사소통 훈련에 있어서 두 가지 대화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대화는 종류는 뭐냐면요. 경험 나누기 대화예요. 감정, 생각 나누기 대화인데 이 대화는 그냥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대화예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대화예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일, 뭐 상사가 뭐 어떻게 했고 너무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은 그냥 이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 해결책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죠.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느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것과 결부된 어떤 생각,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뭐 정답도 없고 뭐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상대는 그냥 그 경험을 함께 느끼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특히 뭐 남편분들이나 뭐 여자분들도 그런데 뭐 주로 남편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1번 대화랑 2번 대화를 구분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남편분들은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죠. 2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대화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막 해결책이 중요한 대화거든요. 진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방안은 어떨까, 이런 방안은 어떨까 그런 거를 논의하는 대화예요. 근데 1번 대화랑 2번 대화를 구분을 못하니까 와이프가 1번 대화하고 있는데 계속 2번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그건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걸 계속 그 감정은 와이프의 감정은 계속 남편이 그게 아닌데 자기가 바라는 거는 그냥 그래 너 그 성사 때문에 그 가게 아줌마 때문에 너무 짜증났겠다. 그냥 이거 바라는 건데 계속 훈수를 두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1번이죠. 1번. 한 80%는 1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80%는 내가 뭐 해결책 주고 뭐 정답 주고 이런 거랑 상관없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느끼고 그런 대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1번, 2번 막 헷갈려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와이프한테 막 정답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 너무 미안해지고 막 그럴 때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긴 한데요. 대부분의 1번 대화이고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훈련을 해볼 텐데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 2명씩 앉아 계세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부부 아니시더라도 뭐 같은 친한 친구나 아니면 교우 중에 좀 친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무 분이나 옆에 그냥 동성도 상관없고 뭐 나이차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건 실습이니까요. 짝지어 앉아보세요. 짝지어 앉아보세요. 2명 앉아보시고 만약에 2명이면 안 떨어지면 3명이 그냥 같이 앉아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좀 짝을 2명씩만 지어주시겠어요?
예, 뭐, 그냥 편하게 이거 실습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막 대단한 대화가 나오지도 않아요. 뭐,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 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경청하기 실습인데요. 이거 지금 첫 번째 대화 연습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대화가 아니라 경험 나누기 대화 연습하는 건데, 첫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는 뭐냐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당신 얘기 듣고 있어요. 라고, 나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서로 짝이랑,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뭐 수련회 오겠죠. 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1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서로 그냥 정면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짝은 짓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절 바라보시고 두 분이서 1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둘 중에 한 분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제 무슨 일 있었고 어떻게 느꼈고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서로 얼굴. 자, 몇 분 바라보시는데 그냥 정면 보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자, 어떠셨어요? 예? 미친 사람 같아요. 말하시는 분 어때요, 느낌이? 얘기할 맛이 안 나요, 예. 들으시는 분은?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시고, 예.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답답하시죠, 되게. 예. 그러니까 막 답답하시니까 저기 권사님들이나 뭐 분들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약간 경련을 일으키시면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자, 이번에는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마주 보고 왔는데요. 근데 자세를 할 때 이렇게 마주 보지만 약간 뒤로 빼세요. 듣는 분이 마주 보지만 약간 뒤로 그러니까 자세를 약간 뒤로 빼시면서 상대방 눈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막 여기저기 눈 돌리세요. 이렇게 눈을 돌리세요. 자, 이렇게 1분 가보겠습니다. 자, 서로 마주 보긴 하는데 몸은 서로를 향해 있어요. 몸은 서로를 향해서 틀어 있어요. 근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예,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집에서 맨날 하시던 방식인가? 다들 막 너무 이러면서 막 즐기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얘기하시는 분 어떠셨어요? 민망하죠, 예. 짜증나고, 이 사람 장난치는지. 들으시는 분은 어떠세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상대 놀리느라고 너무 재밌죠? 예, 이렇게 들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역시 서로를 향해 몸을 서로 바라보고요. 목사님이랑 사모님 잘 몸 안 드세요. 서로 확실히 드시고 등을 약간 약간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약간 기울이세요. 그 다음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뭐 뽀뽀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로맨틱한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만 이렇게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눈을 적절하게 마주치시고요. 너무 또 뚫어져 쳐다보시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고개를 조금씩 끄덕이세요. 그 다음에서 소리도 좀 내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소리도 내시고, 얼굴에 미소 약간. 자, 미소 조금 띄워보겠습니다. 미소 약간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만. 예. 저기 두 분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여기서 금소리 제일 좋으신 분. 저기 두 분이. 너무 좋아요. 예, 분위기 너무 좋고. 이번에는 말하시는 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쵸. 마치, 반대쪽에 유재석이 옆에서 앉아있는 느낌? 약간 이렇게 계속 좋게 반응해주고, 예, 리액션 좋으니까 좋고, 듣는 분은 어떠세요?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예? 미안하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한 80은 비언어적이에요.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요, 목소리 톤 듣고요, 눈빛 보고요, 표정 보고, 제가 자세가 어떤지 봐요.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들은 척해도 이렇게 부인이 얘기할 때 TV 쪽으로 몸이 향해 있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여보 나 여기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게 핵심은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눈을 적절히 마주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소를 띠면서 너가 너의 얘기를 환영받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너무 아무 소리 안 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막, 진짜 대박, 막 이런 거. 정말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 되게 좋아해요. 상대가 되게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그냥, 고개라도 뭐 3초에 한 번씩 그냥, 그것도 안 되시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 사례가 몰려있는 날에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심각한 사례는 막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되면 약간 혼이 나가요. 멘붕이 오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상담사가 안 들어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머릿속에는 비어있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런데 상대는 막 울기도 하고요. 감동이 되는 거죠. 나를 보통 상담실에 오면 누군가 자기 대화를 잘 안 들어줬기 때문에 상담실에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속상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누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안 듣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시면 그만큼 최소한의 성의라는 거죠. 몸을 쓰는 거. 여러분은 몸을 써야 돼요. 예, 몸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반영학인데요. 반영하기는 반영이란 말이 뭐죠? 리플렉이죠. 그래서 리플렉은 비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처럼 상대가 하는 거를 상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하기 되게 쉽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말의 어미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지겠다로 끝나요. 그냥 외우세요. 하지겠다. 이것만 잘하셔도 자녀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겠다. 되게 쉽잖아요. 하지겠다. 이거 모르고 근데 되게 잘하시는 분, 이런 배우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성분들이 주로 잘하시고, 옛날에 군대에서 막 장교님들 중에서도 이거를 너무 잘하셔서 사병들이 너무 좋아하던 분들도 있고요. 막,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 거야. 막 이러면 사병들이 뿅 가요, 그 장교한테. 그러니까 하지겠다로 끝나면 돼요, 말이. 그래서 상대가 좀 슬펐어요. 슬프지. 좀 기뻤어요. 기뻤겠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좀 짝을, 아까 말씀하셨던 쪽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셨던 쪽이, 이제 어제 무슨 일이 경험했는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느낌도 들었는지를 말하세요. 그래서, 기분이 좀 찜찜했어. 그러면 그런 느낌을 꼭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상대가 하시겠다를 써보시는 거예요. 찜찜했겠다, 진짜. 이게 짜고 치는 것도 똑같지만, 그래도 저는 와이프한테 그냥 그렇게 말해달라고 해요. 이거 막 그렇게 서로 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이 말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그 짝을 바꿔서 아까 들어줬던 적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십니다. 이번에 당연히 아까 배웠던 경청하기 때 배웠던 당연히 거 쓰시는 거예요. 몸을 그쪽으로 틀고 바라보시면서 미소도 지으시면서 하지겠다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 스탑. 저쪽 분 어디세요? 저기 젊으신 분이랑 장로님 같이 두 분이서, 너무 사랑이. 상대방이 거의 무슨 프로포즈 하듯이 이런 자세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남 커플들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 어떠셨어요? 공감해 주셨던 분들, 하지겠다 해보셨던 분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듣는 분들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좋았어요. 예, 별로,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셨어요? 별로 안,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수련회 마치고 또 너무 갑자기 확 변하시면, 특히 배우자가 여기 안 오신 분들 있죠. 집에 가서 적절히 이제 진도를 적절히 나가셔야 돼요. 갑자기 눈을 빵긋빵긋거리면서 갑자기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막 이러면서 슬펐지 이러면 이 사람이 뭐 잘못 먹고 왔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도를 조금씩 빼세요. 그리고 상대방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본인만 하시면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배웠어 라고 잘 알려주시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반영하기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핵심으로 봐요. 반영하기를. 그래서 하지겠다가만 잘 되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고급 코스까지 안 가도 정말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반 이상으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맨날 정죄만 하고 다니고 그 정죄받는 사람들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 정죄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파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공감하는 마음은 없었죠. 예수님은 되게 재밌는 게 나사로 이제 좀 이따 살리실 사람인데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도 우세요. 좀 이따 살리실 건데도 우세요. 예수님은 공감의 분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보시기에는 너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그럴싸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스킬 문제가 아니라요. 되게 영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상대가 그 말 한마디에 막 변화가 돼요. 예.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반영하기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공감 인정하기 실습입니다. 반영하기에서 좀 더 넘어가서 공감 인정하기인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핍니다. 적어도 저도 옛날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고, 그래서 뭐, 사회 속에 좋은 것 같기도 했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대화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배우고 막 연습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찾으러 와요. 후배들이 전화가 오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왜 이리 만나러 오지? 저는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실에서 사람 만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에 막 또 힘들어하는 애가 또 찾아와요. 사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지? 했을 때는 이런 몇 가지를 단 몇 가지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들의 대화 방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요. 보스들이 여러분들 찾을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인정하기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방금 전 배웠던 하지겠다로.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말로 되냐면 너가 뭐뭐 했으니까 너 입장에서 그게 하지겠다. 슬펐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는 그냥 인정. 혹은 나 같아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그럴 수 있어. 혹은 나 같아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이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고급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가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나보러 봉사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 와이프가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1번이랑 아까 2번 대화 구분하다 못하는 남편은 아유 네가 좀 그런 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걸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그 집사님한테 봉사 그러면 일 빼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또 정답을 알려주죠. 뭐 저도 가끔 그럽니다. 와이프인데.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이럴 때 1번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상황 설명, 그 사람의 설명, 상황을 내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많아서 특별히 또 요즘 너무 바쁜 시기라서 봉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 자초지종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지겠다 나오는 거죠. 슬펐겠다. 억울했겠다 진짜. 그 다음에 마지막 인정.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 같아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뒤부터는 쉬워요. 감정 인정해 주는 거. 하지겠다랑 그럴 수 있어. 하지겠다랑 나 같아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뭐 이거는 쉬워요. 근데 그 전에 너가 이래서 이랬을 텐데 그래서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가게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고 뭐 그럴 텐데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상 손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상 손님이니까 되게 막 버릇없고 막 하대하는 손님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손님이 와서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걸 이제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2명이 계실 때 한 분이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상 손님이 와서 나한테 막 너무 막대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짜증 났어. 혹은 뭐 너무 화가 났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게 너가 이랬을 텐데 이래서 그렇게 느껴가지고 짜증 났겠다. 나 같아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되게 어려울 텐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지금 시작.
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어렵죠? 예, 여기서 예,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상대가, 예,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좀 힘드셨죠? 아직 안 저기 사랑이 뜨거우신 아까 남자 커플들, 예, 분들, 예, 멈추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너가,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경청하기 아니라, 지금, 상황 설명이죠. 상황 설명이죠. 그래서, 너가, 정말 너 딴에는, 너가 정말 손님들한테 잘 서비스 정신으로 잘해주려고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손님은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막대해서, 너가 정말 짜증났겠다. 나 같아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쪽 맨 뒤에 분들 너무 빠져 계지 마세요. 예. 맨 뒤에 줄. 예. 지금 갑자기 금술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저쪽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고급 기술인데요. 정말 이거의 효과는 되게 강력하니까요. 어디 가서 쓰셔도 돼요. 아이들한테 쓰셔도 되고요. 친구한테 쓰셔도 되고요. 최대한 그 사람의 상황을 추측해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난 아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푹 빠집니다, 완전.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듣는 사람이 막 공감하고 경청하고 막 반영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너무 말이 많아지고 상대의 맥을 끊고 이야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하셔야 돼요. 하자마자,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막 계속 튀고 나고 탁구 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한 템포의 얘기가 끝났다. 싶을 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대화만 잘하시게 키우셔도 어디 가서 사실 세상적인 성공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화를 잘하면 술술술 그 사람의 관계들이 풀려나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다 얘기한 것 같았을 때 이제 너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구나. 그래서 진짜 슬펐겠다. 나 같아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좀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질문.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혹시 파트너가 과장되게 하셨나요? 예, 진심을, 예,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돌아가셔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테크닉만 늘어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걸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되게 스무드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요즘 보니까 한국에는, 가정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도, 한국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게 가정교과서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서, 나 메시지 실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면요. 유 메시지는 뭐냐면, 너 어쩌고저쩌고예요. 나 메시지는, I 메시지는 너의 행동을 보니 내가 어떻게 느껴. 그러니까, I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와이프가 뭐 남편이나 뭐 10시까지 아무 연락 없이 10시가 넘도록 아무 연락 없이 안 들어왔다가 들어온 거예요. 11시 거의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왔을 때, 유메시지는 뭘까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10시가 넘어서 막 연락도 없이 막 하면서, 뭐 핸드폰은 장식폰이, 뭐 이러면서 막 등등 해서 막 쫙쫙쫙 나가는 거죠. 근데, iMessage는 뭐냐면, 당신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행동을 그냥 describe 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 연락 없이 10시가 넘게 들어와서, 난 솔직히 좀 화가 났어. 혹은 좀 섭섭했어. 그렇게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을 붙이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꼭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야. 그렇게 왜냐하면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나 메시지의 핵심은 행동 묘사, 상대의 행동 묘사,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가 내 감정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영향이 미쳤는지, 왜냐하면까지 가면 좀 고급이에요. 근데 고급까지 안 가도 일단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성공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왜냐하면 뭐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너가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 정말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났다고 해서 화났어 이게 아니라요.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너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엄마 정말 화가 났어. 왜냐하면 너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계적일 수 있죠. 걱정되기 때문이지. 걱정돼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도 해볼 텐데요. 마지막 실습입니다. 이제 너무 짝이랑 지겨 죽겠다. 이제 다른 짝하고 가고 싶다. 막 이런 분들 있어도 예. 어쨌든 마지막이니까요. 예, 너무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도 없이 남편 부인이 아주 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아주 비싼 물건을 말도 없이 아무런 배우자랑 상의 없이 남편이나 부인이 되게 비싼 물건을 갑자기 집에 주문해서 온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거를 이제 한 분은 사신 분이죠. 다른 분이 이제 iMessage를 통해서 유메시지 너무 상처된다. 연습이더라도 iMessage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둘 중 한 분이 iMessage로 비싼 물건을 아무 상의 없이 되게 비싼 물건을 산 사람에게 iMessage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그만하시고요. 예. 어떠셨어요? 예. 자, 어떻게 느끼셨어요? 되게. 예.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 되게 잘하시는. 듣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예? 평소에 많이 정말 모범적인. 쫙쫙 달라붙으신가 보네요. 이게 너무 쉬워서 막 그냥, 예. 어떠셨어요? 또 해보신 분들은?
어렵죠? 화가 나. 그쵸. 화가 나는 감정을 감추려니까. 조금 뒷부분에 이제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나오는데요. 그치만 그 부분이, 화나는 부분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유메시지 하면 상대가 죽습니다.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아이메시지를 하면요,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나의 행동이 저 사람한테 저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다소 중립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다짜고짜 유메시지를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전쟁이 되죠, 이제. 상대도 힘주기 시작해요, 막. 근데 아이메시지를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받네? 그럼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이것도 역시 뭐 직장에서 쓰실 수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부하나 이런 사람한테 뭐 다짜고짜 화내기보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너가 좀 기분이 상해. 왜냐하면 나는 상사인데 너가 그러면 좀 무시하는 느낌이 받고 또 전체적으로 너가 그렇게 행동할 경우 우리 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염려가 돼. 그러면 야, 당신 너 하는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인커리지가 되죠, 사람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대화 중에 첫 번째 대화였죠. 뭐였죠? 경험 나누기 대화. 근데 경험 나누기 대화는 보통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배우자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끔은 여러분들이 점수 따시려면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보셔야 되는 게 항상 그 사람 관찰하세요. 표정이나 행동이나 계속 관찰하다가 상대의 기분을 보는 겁니다. 상대의 기분을 보는데 갑자기 좀 슬퍼 보여. 그러면 아싸, 기회다. 점수 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다가가서 여보, 당신 표정이 다소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들어줄게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 막 도망다니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표정 본 다음에 눈치 본 다음에 표정이 안 좋다. 도망가겠다. 눈에 띄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더 거룩하게 성화가 되면 이제 그런 표정을 봤을 때 오히려 점수 따놔야겠다. 점수 따놔야겠다. 그래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 관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표정을 이렇게 남자들이 표정을 못 읽어요. 되게 연구를 해보면 심리학적으로 남자들이 표정을 못 읽어요. 여자들은 사람 얼굴 표정 보고 감정을 알거든요. 남자들은 둔해가지고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 상대방 표정 보고 이렇게 저게 무슨 감정일까를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감정 무슨 감정일까요? 놀란 건데 긍정적인 놀람일까요? 부정적인 놀람일까요? 부정적인 놀람.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가 났을 때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공포. 두 번째는 무슨 표정일까요? 비웃음. 비웃음. 약간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상대를 깔보고 있다는 거죠. 상대를 깔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런 표정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상대가 되게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표정일까요? 화난 거, 어떤 표정? 중간. 굉장히 섬세하신데요, 중간. 예. 이거는 혐오예요, 혐오. 그러니까 진짜 약간 저희가 좀 배설물을 본다거나 되게 보기 싫은, 상대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혐오스럽게 볼 수도 있겠고. 혐오 표정이고요. 이건 무슨 표정일까요? 분노, 화난 거. 되게 잘하시네요. 이러면 이제 가야죠. 가서, 여보 무슨 화나는 일 있어요? 그러면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이 표정 보면. 이건 무슨 표정일까요? 슬픔. 이런 표정 진짜 잘해야죠. 이때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슬퍼 보이면 이제 가서, 요즘 무슨 슬픈 일 있어?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무슨 표정일까요?
예, 해피죠, 해피. 되게 잘하시네요. 이거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란 거죠, 놀란 거. 예, 놀란 거. 그래서 이렇게 상대 표정을 이거를 요즘 IQ보다 정서지능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IQ는 왜 좀 솔직히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났지 않아요. 나중에 사회적 석세스나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심지어 EQ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 간에 정서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 감정이 어떻게 돌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런 훈련을 해주시면 부모들이 그걸 잘하면 아이들도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사람들의 감정들을 잘 읽고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문제 해결 의사결정 후 두 번째 대화입니다. 해결책을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금방 넘어갈 텐데 이게 이제 이거는 해결책을 정답을 찾는 대화죠. 서로 이제 논의를 토론을 해야 되는 대화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골든 룰이 있어요. 황금률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스트레스가 많거나 육체 감정적으로 지친 시간에 절대 대화를 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 해결 대화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아까 경험 나누기 대화에도 속해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거나 지칠 때 하지 마세요. 지칠 때 하면 그 사람이 지쳐 있으면 공감 못 해줍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되게 막 힘들고 짜증나거나 막 아프거나 하여튼 에너지가 없을 때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나 특히 만약에 대화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집에 와서 한 20분이라도 눈을 붙이시고 다시 일어나서 좀 체력을 회복하면 그때 대화하세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서로 싸움 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이슈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제 이슈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안일에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러면 집안일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를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기심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슈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혹은 남편의 철딱선이 없음을 두고만 볼 것인가 이런 되게 좀 뭔 얘기야 약간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가사 분담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왔던 건데 그게 상대에 대한 이상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또 이제 싸움하다 상처만 되고 이제 상처가 쌓이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각방 쓰면서 이제 우리 남남이다 룸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정말 토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가져가세요. 가사 분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 이제 얘기를 할 때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 가사 중에 가사를 조금 더 가사 분담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때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나 메시지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유 메시지라면 당신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맨날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나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아이 메시지죠. 그렇죠? 내가 어떻다. 내가 많은 일들을 분담하고 있어서 묘사를 한 다음에 지쳐. 그리고 이제 그게 가족 공동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가족에게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그 지친 감정이 결국 다시 다른 가족들에게 부정적으로 쏟아질 것 같아. 내가 짜증이 늘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막 이유 없이 짜증내더라. 그래서 내가 이 지치고 힘든 것이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가족의 공동의 관점, 이익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슈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사일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요. 이제 그 다음에 해결책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죠. 매우 구체적인 해결책이어야 되고요.
뭐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뭐 남편이 일주일에 2번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여기 뭐 이건 뭐 그런 이상한 걸 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내면 노트에 적으세요, 둘이. 적으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그거 뭐 정할지는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를 쭉 적고, 그때 이때 되게 중요한 게 과거 끄집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과거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와이프분들 과거로 맨날 타임머신 타고 가는데 과거로 가지 말고요. 상대의 성격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떤 3번 아이디어, 뭐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준비한다. 에이, 당신이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다 빈정대는 걸로 가면 싸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현실 가능하고 둘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는데요. 둘 다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뭐 몇 번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타협안도 될 수 없으면 둘 중 한 명이 제시한 의견에 그냥 양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화가 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대화가 결렬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예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짜증나요. 예스 해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기 싫으니까 또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안 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뭐 결정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막 꼭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든 말든 상관없이 대화를 끝낼 때 어려운 대화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해야 돼요. 보통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감정을 다스리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약간 업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론하다 보면. 그러니까 끝날 때 마무리에 있어서 그래도 힘든 대화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서로 표현을,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약한데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마무리를 잘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났든 간에 고맙다고. 왜냐하면 둘 다 고생했잖아요. 머리 쓰면서 고생했고. 그래서 관건은 감정을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차분하게 하고 감정이 좀 치닫는다, 좀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짜증나는 감정, 좀 짜증이 나는 마음이 좀 들어서 지금 대화를 하면 당신한테 상처 줄 것 같고 그게 우리 관계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좀 우리 다음에 좀 더 컨디션 좋고 할 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때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윈윈의 강점,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뭐죠? 그 앞에 윈윈의 관점을 강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슈가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를 거의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트를 가지고 적으면 더 좋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정리도 잘 안 되고요. 흥분해서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면요 차분해져요. 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시험 기간은 꼭 정하시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돌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남편이 일주일에 2번 설거지를 하겠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한 2주 정도 돌려봤는데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안 정해두시면 당신 아까 지난번에 그렇게 해놓고 왜 말 돌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을 차라리 정해두고 이거는 임시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이번에 문제 해결 대화고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서로 돌봐주기 행동인데요. 이거는 지금 해보지는 않을 건데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서로가 행동 변화를 약속하는 건데 서로가 상대에게 바라는 작은 행동 몇 가지를 적는 거예요. 적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말을 꼭 빨래통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가벼운 것들, 뭐 차문을, 뭐 가끔 데이트하는 때는 집에 왔을 때는 차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쉬운 행동인데 상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케어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한 3-4가지를 적어서 뭐 4가지, 뭐 5가지 이렇게 적어서 교환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가 보기에도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한 2가지 정도로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지키겠다고 가볍게 서명을 하고 뭐 화장실 같은 데 붙여놓는다든가. 그래서, 근데 2번째 중요한 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 마세요. 예, 한 3번 중에 2번만 해도, 아니, 절반만 해도 뭐 한 반 정도만 지켜도 고마운 거예요. 네,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부부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항상 하길 바래요. 이런 거 정했으면 완벽하게 하길 바라는데 뭐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중에 2번 정도만 해도 뭐 그래도 고맙다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거를 케어한다는 걸 행동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 다스리기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화 다스리기. 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쓰는 박사 논문이 이제 부부 관계, 이제 부부 치료에 있어서 화 이런 거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되시고요. 그렇다고 쉽게 표출하셔도 안 됩니다. 화 다루는 게 관건이세요. 어떤 감정보다 강력해요. 완전 불처럼 사람 파괴하기 때문에. 화를 표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다쳐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결국에 다치게 돼요. 그 상대가 다치면 그게 아까 같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막 돌고 돌아요. 가족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화를 표출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화 잘 내시는 분들 하는 얘기 있죠. 난 뒤끝 없어. 사람들은 왜 이리 뒤끝이 많어? 진짜. 자기는 다 표출하니까, 다 던져버리니까. 상대는 막 화병 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화를 표출하면 안 됩니다.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요. 많은 연구들을 보면 화를 참는 분들 연구를 해보면 고혈압이 되게 많고요. 심장성 질환 되게 심하고요. 지금 제가 예시한 건 2가지인데 되게 많아요. 여러 종류의 실제적인 몸이 망가져요. 그만큼 그 사람이 괴로워지고, 근데 그 몸이 망가진다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갈까요? 나머지 가족들한테 또 가요.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요. 아니면 또 사회에서 흘러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화 내듯인가, 화 그냥 참든가. 화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화를 표출하는 것이 하는데 여기서 연약함의 승리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 정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화를 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막 채찍하고 막 매달고 막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연약하신 모습으로 어린 양같이 돌아가시는 거 봤을 때 그 연약함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죄 없는 저분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저항만 못하고 했을까 했을 때 사람들 드는 마음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 식으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지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화는 1차 감정이에요. 화는 1차 감정이고 여기 2차 감정, 화는 1차 감정들의 결과 2차 감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더 내밀한 감정은 뭐냐면, 이게 화가 나잖아요. 글씨 되게 무스네요. 근데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요. 화가 나는데 그 마음에서 사람들이 이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화 났으니까. 이게 워낙 강렬한 감정이니까. 근데 화 난 감정 아래 더 부드러운 감정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감정들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화는 사실은 부드러운 감정의 결과예요.
이 부드러운 감정은 뭐냐면요. 상처예요. 내가 무시받았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섭섭함, 속상함, 상처받음. 근데 그게 이제 화가 환 거예요. 그거 뒤집으면. 너가 날 무시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감정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이 진짜 감정을 드러내셔야 돼요. 더 깊은 감정. 이걸 드러내면요. 관계는 무너지고요. 이걸 드러내면 관계는 성장해 갑니다. 단단해져 갑니다. 아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제가 되는 건 저희 어제 했던 감정 알아차리기가 우선이겠죠. 자기 감정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화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때려부시고 막 내뱉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일단은 내가 지금 감정에 분노라는 화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긴장하셔야 돼요. 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잘 다스려야겠구나. 그러니까 화를 잘 다스려야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잘 다스린다고요? 이 화를 낳은 더 근원적인 감정, 상처 있고 무시받았고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드러낸다? 유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 I 메시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랬어? 유 메시지죠. 화는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래? 막 바로 소리도 지르고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도 이제 부부 폭력에 대한 건데 부부 폭력 되게 만연합니다. 미국에서도 만연하고요. 가벼운 수준의 폭력부터 되게 폭력까지 욕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부부 폭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을 너무 꽝 닫고 나가는 것도 부부 폭력이에요. 여러분들 화났을 때 그거 화낸 거거든요. 문 꽉 닫고 나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건 여기 딴 데 집어던지고 그런 것도 다 폭력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I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난 좀 상처받아. 좀 마음이 아파. 그러면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묘한 죄책감이 이제 또 살아나요. 상대방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사람이.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내면 상대도 바로 전쟁이 시작이 되지만 상대가 아파하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SBS 드라마를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들이 같이 캠프를 하더라고요. 학교폭력.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막 그 캠프 안에서도 갈등이 막 시작이 돼요. 막 학교폭력을 했던 학생들이 또 피해받은 학생들을 막 캠프에서도 치유하는 캠프인데도 거기서도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각자 어릴 때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상처들이 이렇게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서로 막 싸우고 괴롭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힘줄 때는 싸움이 되는데요.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봅니다. 여기저기서.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화를 던지지 말고 화 안에 소프트한 자기 안에 연약함, 상처받음, 속상함을 전달하세요. I 메시지로. 당신의 어떤 행동이 나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끔 돌아가기 때문에 화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차인데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좀 아까 말씀 많이 나눴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격 차이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있다.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되게 많은 성격 유형론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름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겠죠?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네, 그냥 그대로 존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갈등들이 그 전 거 보여주시겠어요? 특히 제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에너지 방향이랑 생활 방식이에요. 에너지 방향이 외향적인 사람이랑 내향적인 사람 많이 싸우고요.
왜 생활 방식이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융통성이 되게 많죠, 막. 계획이 계속 바뀌고 막. 근데 이분들은 되게 스트릭트한 분이세요. 되게 엄격하게 딱 계획대로 착착착. 하여튼 이런 특별히 많이 부부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다른 거니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어제 복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해야 되고요. 배우자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제 복습인데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제3자에게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한두 번은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가도 절대 안 지치세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것들도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찾아가는 제3자들을 되게 다양하게 해놓으면 좀 좋으세요. 친구들이 많다거나 그래서 A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에 B한테 찾아가고 C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에 A한테 찾아가고 1년 후 뭐 이러면 그쪽을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 관계나 교회 공동체 관계나 되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으면 좀 분산이 돼요. 근데 한 명에게 특히 뭐 자녀에게 많이 간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자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는 존재지 위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 많아요. 네, 자녀는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화 또 복습인데요. 분화 상대의 역할이 아닌 다음 거를 넘어가 주시겠어요? 예. 상대의 역할이 아닌 인격을 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도와드린다는 감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니까 편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 내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인격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보내신 저 숙녀분을 어떻게 돌봐드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부인이나 남편들이 성에 안 찬다면 대부분은 이런 자신이 자라는 과정에서의 받은 스트레스나 상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만성불안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80 정도가 돼요. 80 정도인 분은 어떠냐면 이미 머릿속에 이만큼까지 불안이 차 있어요. 아주 작은 자극만 와도 아주 작은 신경 거슬리는 것만 와도 바로 터집니다. 그쵸? 왜냐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 되게 오랫동안 내려온 다세대적인 전수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성장 과정에서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데 서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은 만큼 흘러가죠. 아내나 남편이 자라면서 풍요히 사랑받지 못해 줄 사랑이 많지 않은데 그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 완벽한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목사님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거를 향해 가야 되지만 예, 그 무조건적인 그걸 100%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죠. 그걸 지향하라는 거죠. 그 방향을. 그래서 서로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서로 많이 물어보세요. 서로 어떤 게 섭섭했고 부모님한테 저는 와이프랑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해하고 그런 것이 되게 힘이 돼요. 그래서 그게 서로가 아까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성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처럼 수많은 이상적인 남편상이 있어요. 뭐 건실하다, 뭐 돈 잘 번다, 뭐 말 잘 들어준다 이런 것도 있고 여자들도 그런 게 있죠. 뭐 아내는 자고로 부드러워야지 이런 것들 근데 수많은 율법 조항이랑 같은 건데 그것들 숨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배우자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거를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난 왜 이리 못난 남편일까? 난 너무 부족한 남편이야. 나는 아내로서 이게 뭐야?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자기 변화되기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은총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 하면 그러면 이제 율법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키고 싶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 막 난 사랑받지 못해, 막 난 부족해 하면 율법 꼴도 보기 싫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커집니다. 우선 그걸 이해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칭찬 많이 하시는 거는 내일 좀 더 다룰 거예요.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방법도 좀 고급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내일 다룰 거고요. 그 다음 몇 가지 권유,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요. 예, 마지막 권유가 이제 부부 상담을 친구처럼 편하게라고 쓴 거는요. 한국 분들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정신병자들만 꼭 상담받고 이런 거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는 그냥 매년 부부 체크업 이런 운동도 있거든요. 그냥 부부들이 매년 한 번 정도 상담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중간 점검 하듯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미국에서는 전혀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맨날 세라피 받으러 간다 이런 거 너무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랑 상담하시고, 부부 기도회가, 기도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해진다는 거는 연구에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기도하시고, 스페셜 타임은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꼭 두 분이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두 분이서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드시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두 분이서만 데이트하고, 약간 로맨틱한, 예, 그런 느낌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라든가 딱 10분이라도 좋아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있죠. 딱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아까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면요. 어쨌든 내일 부모 자녀 관계도 다루겠지만요. 핵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 정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여기 연령들도 있으시니까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텐데, 그 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무 자녀 교육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부부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